제가 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밌을까요?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사무실 풍경이나 지금 사무실 풍경이나 달라진 게 없다. 운빨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을 감히 제가 대표해서 자유주의자 정규재에게 길을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규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네. 쓴소리, 경제통, 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요즘 키워드는 이진공이라고 합니다. 이진공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진짜 공부다 하는 강의를 합니다. 전부 14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 강좌는 2시간씩 해서 주제는 14개입니다. 국민국가는 무엇인가? 또는 대한민국은 제대로 근대화되고 있는 건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또는 경제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유토피아론이라는 것은 뭔가? 왜 지식인들에는 좌파가 많은가? 이제 이런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주제들 14개 정도를 골라가지고 쭉, 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라는 게 이제 내 주제 강의도 있지만 동서고금의, 고전들에서 쭉 발췌를 해서, 발췌를 같이 읽고, 말하자면 강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부라고 하면 우리들이 보통 대입 공부, 그다음에 예. 취직 공부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공부라고 하셨는데 진짜 공부에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꼭 이거는 말하자면 세상을 이해하는데 또는 대한민국이 왜 이런 어떤 상황으로 몰려들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데 사람이 너무 많고 불편해서 간접 민주주의를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그 거짓말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 근데 말하자면 그런 정도로 배우는 거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함정이나 딜레마가 무엇인지, 실제로 이 현대 들어서 특히 20세기 후반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 또는 민족국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대인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전체주의로 몰고 가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배워본 적이 없죠. 예, 이때까지 민족 그러면 민족이여 우리 가슴을 들끓게 하고 뜨겁게 만든 턱도 없는 얘기죠. 그 민족이라는 것은 늘 전쟁의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그 민족주의가 더 높아질수록 사회 전체는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죠. 이제 그런 데 대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해하려면 그런 공부를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없듯이 우리는 네. 여태까지 계속 그런 공부를 안 해왔고 또 실패해왔습니다. 네. 인문학이 굉장히 한때 붐이 불었으나 그것도 금세 없어졌죠. 우리나라 인문학은 좌익 인문학이고요. 20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발달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을 흉내내거나, 대한민국의 철학 교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대한민국 철학 교수들이 쓴 포스트 모더니즘 논문 거의 대부분, 쓴 책 거의 대부분을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읊조리고 있는 교수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20세기 유럽인들의 정신질환적 어떤 표출에 불과해요. 그걸 가지고 무슨 지식의 금과 옥조나 되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엉터리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그 굴욕과 살육,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자기들이 물질주의라고 비난했던 미국의 패권시대가 되었거든. 거기서 나오는 그 유럽 지식인들의 컴플렉스,
응집된 것이 말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불과해요. 그런 세계사적 흐름을 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보고 현상학을 보고 왜 실존을 그 전에 말하는지에 대한 느낌들을 갖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인문학이고 진짜 사회학이고 진짜 정치학을 공부해야죠. 그럼 그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 이진공 들으면 되죠. 이진공을 강의를. 들으면 예. 되는 강의를 들으면 되고 네. 아마 그 강의를 듣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겁니다. 세상의 이면에 어떤 동력학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예를 들어 경제적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샌더스라는 정말 하급 미국의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엄청나게 팔아먹었지만 샌더스의 정의론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어야 이제 우리가 무슨 로스쿨을 가서 뭐 변호사가 되거나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마 각종 면접을 앞두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나 로스쿨에 가고 싶은 사람이나 필요할걸요. 반드시 좀 들어야 될 예, 강의일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가장 처음에 갖는 고민이 바로 진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학생들이 물어보면 이제 내 적성을 몰라서 또 적성을 어떻게 찾는 방법도 몰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뭐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자기 진로를 모르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라는 게 소수의 리더 교육을 전 학생들에게 다 시키고 있거든요. 소수의 리더를 뽑고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로 만드는 교육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그렇게 시켜요. 정교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부모들이 정교조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지덕체, 원만 아닌 국영수의 말하자면 인문적 소양 이런 거는 리더 교육이거든요. 그 소수의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짝에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 적성이 뭔지도 모르는 교육을 우리나라는 시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제너럴한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교육을 마치 조선시대 때 산업공상의 4계급을 만드는 교육을 시키듯이 그렇게 시켜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는 젊은이의 잘못은 아니죠.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뭔가 진로나 그걸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끌린다, 이 공부는. 자기는 뭔가 집 짓는 거 보니까 배우고 싶다. 그럼 가서 미장이부터 하세요. 뭐 건축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뭐 미장이도 얼마든지 훌륭한 직업이죠. 뭐 변치 않는 직업이고 정년도 없고 그 자기가 끌리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외국어에 능하다. 뭐 각자가 자기가 끌리는 게 있다.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있듯이 그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그거 하는 게 제일 좋죠. 바로 말씀하신 게 중에 이제 일자리 부분의 얘기인데 그 일자리가 이제 세상이 워낙 바뀌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지금 꿈꾸는 직업이 뭐 예를 들면 회계사일지언정 아무리 그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직업일지언정 없어질 위험에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선택하는 게 이제 바로 공무원, 안정적인 직업이 공무원이고 급기야 공무원 수험생 수가 수능 수험생 수를 넘어서는 지경까지 공무원이 왔는데요.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이 아닐걸요. 아마 그런가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죠. 왜냐하면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우선. 쫓겨나지는 않는다. 편하다. 그 대신에 아마 인생에 넓은 수가 없을걸요. 재미도 없고. 그 재미없는 직업을 왜 하려고 그래요? 그저 안정적이긴 하지만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뭐 큰 돈은 안 벌어도 됩니다만 그 뭐 재미있을까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계급 사회거든요. 이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아주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분야 일을 끝내고 나면 집에 갈 때 아무런 고민도 없고 재밌을까요? 그런 걸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헌신할 수 있고 자기를 던질 수 있고 자기가 재미있고 자기가 뭔가 그 일을 하면 흥미진진함을 느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공무원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혹시 5시 땡 하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게임이나 하자. 뭐 나는 게임이 너무 재밌어. 그럼 그 길로 가든지. 그죠? 자기가 어떤 자기의 작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일을 해가면서 자기도 크고 자기의 인생도 커나가고 동시에 재밌어야 돼요. 근데 그 공무원 해서 뭐 하려고요? 뭘 공무원 하면 직장은 안정되게 가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뭐 재밌을까요? 다이나믹한 것도 아니고 층층시하에서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되고 법이 딱 정해놓은 방법대로 일을 해야 되고 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 또 청년들이 직업을 정하고 나서 네. 요즘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게 바로 재테크라고 합니다. 네. 부동산 가격은 뭐 예년에 비해서 늘 치솟고 있고요. 근데 1억 천금에 대한 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데 예. 요즘 그 투기성 상품에도 열을 올리는 청년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기자를 오랫동안 했거든요. 신문에 흔히 누가 더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누가 뭐 대박이 났다,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주식은 그 자체로는 사회적 기능이 있는 사회적인 플러스성이 있는 일이긴 한데 나중에 다 털어먹을걸요. 최종적인 결론은 예, 다 털어야 일어납니다. 마치 노름처럼. 나는 수많은 기사를 쓰면서 무슨 뭐 별명들이 다 있잖아요. 무슨 압구정 미꾸라지다, 뭐 광화문 곰이다. 뭐 광화문 곰은 특정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 얘기는 아닌데 수없이 많은 별명으로 불리는 도사로 불리는 무슨 뭐 별칭으로 불렸던 그 위대한 투자자들 대부분이 다 터는 걸 봤거든요. 결론은 그죠? 결론은 99승을 하다가도 마지막 1패에 다 틉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틉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많은 젊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갈수록 가격이 싸지고 있습니다. 상대 가격은 갈수록 상대 가격이 싸지고 있어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지만 집값이 오른 것보다 임금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요. 그래서 임금과 집값을 비교한 PIR이라고 있거든요. Price Income Ratio라 그럽니다. 그 PIR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만 쳐다보면 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내 집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강남 집 말고도 집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집값에 대한 절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세대 전체를 놓고 보면 갈수록 집을 사기가 좋아서 이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막 결혼하는 친구들도 집을 가지겠다고 감히 욕심을 내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결혼 초기에 집을 가지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집값은 상대 가격으로 싸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울상짓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뭐 결혼을 넘어서 연애도 포기하는 세대라고 요즘 하는데 그러니까 텔레비에 다 속고 있는 거죠. TV나 이런 데를 보면 요즘 뭐 유행하는 드라마가 그런 게 있다 그러대요. 이혼만 하면 집이 한 채씩 생겨. 예? 뭐 결혼 뭐 무슨 그런 왜 드라마가 있잖아요.
연합만 하면은 큰 집이 하나씩 생겨요. 꿈 같은 정말 저질 드라마고,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게 허황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열심히 해서 둘이서 열심히 해서 자기 집도 장만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네. 청년들이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또 멋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불안한 거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부딪혀 나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청년들에게 혹시 청년일 때만 할 수 있는 꼭 뭐 취미생활이나 뭐 조언이나 뭐 해주실 수 있나요? 젊을 때는 아무래도 취미 생활은 잘 안 됩니다. 요즘은 취미 생활을 즐기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은데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고, 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메인의 어떤 일에서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취미도 즐기고 하늘로 들로 산으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젊을 때는 이 자기 취미를 하나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직업으로 하는 어떤 일에서 먼저 몰입을 하고 승부를 내고 하는 것이 나중에 돈이 필요한 취미도 할 수 있죠. 젊었을 때 너무 취미를 엔조이하면 나중에 나이 들면 그때 해야 되는 취미를 못 하게 될 걸요, 아마. 취미도 오랫동안 못 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그 다양한 관심이 있고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해보고 젊음을 만끽하는 것도 좋은데, 인생은 축적입니다. 축적이 쭉 되어 나가야,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는 로켓 발사하는 게 취미잖아요. 꿈이자 취미고. 그 취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축적이 없으면 그 취미가 되겠어요? 그 취미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투입되죠. 그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취미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미도 멀리 보고 취미도 축적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취미도 세상에 대한 관찰의 눈이 깊어지고 세상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면 취미도 굉장히 복잡 다양해지죠. 식물에 대한 취미, 뭐 동물에 대한 취미, 또는 여행에 대한 취미라 하더라도 다 자기가 충분히 열심히 살아서 어떤 정도의 경지나 단계에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어떤 종류 취미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취미도 탕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자기 메인의 어떤 주제에서 축적해 나가고, 그런 축적이 어느 정도 그 자체에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자기 눈앞에 다가오는 취미도 아주 멋진 것들이 많이 있죠.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고, 이제는 청년들이 앞으로 좀 잘 살려면 예. 미래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요번에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사실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을 변화를 가져왔는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어떻게 변할까요? 별로 안 변할걸요. 다시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예, 저는 코로나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할 것처럼 떠들고 이런 거는 컨설팅 회사 사람들이 장사로 하는 거고, 그 세상이 늘 바뀔 것처럼 떠들고 하는 거는 언론업, 신문업, 컨설팅 회사 이런 데서 이제 자기들 밥벌이로 떠드는 겁니다. 막 바뀔 것처럼, 무슨 대단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떠들어야 봐주잖아요. 근데 막상 지나고 보면 안 바뀔걸요. 바뀐다고 허둥지둥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바뀌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가 시간만 허비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안 바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유명한 인사의 말을 인용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빌 게이츠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재밌는, 빌 게이츠야말로 20세기 후반을 지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습니다.
1920년대 사무실 풍경이나 지금 사무실 풍경이나 달라진 게 없다. 안 달라진, 별로 우리 생각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번 우리는 신문이나 TV를 보거나 무슨 컨설팅 회사를 보면 뭐 체인지 변한다,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다가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별로 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많은 노인들 중에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억수로 변해서 개판이야. 별로 안 나빠지지 않아요. 되게 비슷하고, 노인들도 그때나 지금의 노인이나 다 꼰대짓 하는 거는 비슷해요. 크게 그렇게 뭐 호들갑을 떨 만큼 바뀌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이 엄청나게 변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 이유는 없다. 우리가 꾸준하게 항상심을 가지고 사물의 흐름을 깊이 보고 사물을 움직여 나가는 기본 원칙은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관점도 필요해요. 예. 말씀하신 것 중 이제 언론업, 컨설팅업이 바뀔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끊임없이 것들은 떠들죠. 네. 끊임없이 공포 산업을 하고 준비 안 하면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별로 안 바뀌어요. 그 공포 산업 중에 이제 AI다, 4차 산업혁명이다, 네. 빅데이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하면은 일반 대중들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없어질 거라는 막연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어떻게 AI는 네. 지능형 로봇이잖아요. 지능형 로봇은 인간의 노예거든요. 아니, 노예가 많아진다고 주인이 일자리가 없어집니까? 그러네요. 아니, 노예가 많아지면 주인은 더 부자가 되죠. 근데 AI가 오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표적인 옛날에 기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나오는 러다이트 운동이나 똑같은 세계관입니다. 기계가 많아지면 대단히 미안하게도 인간은 더 바빠질 겁니다. 기계가 다 할 거다. 그래서 일자리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그 기계와 함께 오히려 24시간 열심히 일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러자고 AI 만들었나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나온다고 이게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거라고 호들갑 들고 떠드는 거는 이 기계 문명의 발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17세기 후반, 18세기 초 중반에 기계라는 것을 처음 본 사람들이 느꼈던 공포감하고 비슷하죠. 그때 다 기계를 때려 부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심지어 러다이트 부셨고. 운동이잖아요. 그 지금 와서 AI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오히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수준 높은 일을 또 더 재미있는 일을 더 다이나믹하고 더 델리키트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인간의 감수성이 더 꽃을 피우고 왜냐하면 AI보다는 나아야 되거든요. AI를 컨트롤을 하려고 그러면 그 AI에 심어놓은 감수성보다는 사람의 감성이 민감함, 예민함 이런 것들이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예민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아마 우리의 모든 감각이 풀로 가동되는 그런 노동의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밥통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선 후보라고 여러 사람이 나와 있는데 정말 무식한 얘기죠. 예. 다음번 질문 국제관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G2다, 아니 뭐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그러면서 대학교 입시 성적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중어 중문과가 영어 영문과를 앞서 나가는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국제관계에서 시대 파악은 청년들이 제2외국어를 준비한다든가 취업에 관련된 스펙을 준비하는 데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은 어떤 공부와 전략으로 이 글로벌 시대와 시장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소위 그 지오폴리티컬한 관점에서도 소위 지구의 4대 강국의 서로 다른 문명적, 서로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4대 강국과 프론트를 다 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그래서 어떻든 근데 이런 입장은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 시작하면은 늘 끌려다녀야 되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선도자가 되기 시작하면 모든 문명을 흡수하고 거느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우리의 불리한 조건이라고 우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점 하나고, 우리가 끊임없이 개방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점은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4학년이다. 그러면 중국의 대학교 4학년, 일본의 대학교 4학년, 미국의 대학교 4학년이 가져야 되는 일반적 난리지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생, 중국의 대학생들이 도달해 있는 일반적인 난리지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물론 그건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만은 확인하는 것. 또 그런 난리지 수준을 통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적 판단 수준에 우리 자신이 도달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동료, 중국의 동료, 일본의 동료하고 만나서 뭔가 국제적 어젠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충분한 지적 우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냐 하는 그 지적 우위에 도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볼 거냐, 미국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보다 훨씬 사실은 더 선행적이고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당연히 개방국가고 해양국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해양국가, 개방국가의 아이덴티티에 상응하는 어떤 실력에 의해서, 지식의 난리지 체계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관계를 전망하는 것은 뒷골목에 술 한잔 먹고 중국의 흥망성쇠를 논하는 허황된 얘기나 똑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내수 중심이고 에고센트릭하고 자기중심이고 오리엔탈적이고 아시아 농업 사회주의적으로 말하자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어떤 그 대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뭐 누구 청년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개방적이고 국제적이고 글로벌하게 사고하고 또 글로벌하게 사고하는 수준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지식, 다양하고도 충분한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숙해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저는 뭐 한국의 젊은이들은 적어도 일본, 뭐 중국 이런 데 비해서 훨씬 진취적이고 좋다고 봅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열의에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아요. 예, 교육은 좀 문제가 있지만 한국 지금 20대 또는 30대 젊은이들은 굉장한 진취성이 있다. 밝고 명랑하다. 재밌다.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좋아질 청년들한테 마지막으로 뭐 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 평소에 하고 싶으셨던 거든지 뭐 몰입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몰입하는 일. 예. 낙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낙관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관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거나 낙관론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는 좋아지고 있다에 대한 낙관론이 있어야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한
전 지금 이제 60 중반이 되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제 선배들하고 얘기해 보면 야,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 아니면 건강? 뭐. 좀 우스운 얘기인데 네. 운빨이에요. 아,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런 그 운이 좋아야 된다는 게 무슨 뭐 점을 치거나 뭐 이런 운이 좋아야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인생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입니다. 인생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그게 운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낙관적인 태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낙관적인 태도. 그 우리 나이 또래 되면 야 뭐 사위감이 어떠냐 며느리감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무슨 뭐 지력도 아니고 미모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 좀 낙관적이고 명랑하고 즐거운 애였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거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언하신 거 첫 번째 몰입하라, 두 번째 낙관적으로 삶을 예. 살아라. 네. 오늘 청년 정규제에게 길을 묻다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